제2의 삼성전자 될 수 있는 후보군은 하고 두 개가 어느 놈이 먼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아주 강력한데 마진은 어디가 좋다? 압도적으로 가 좋다. 국내 주시장은 말 그대로 4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1등입니다. 3년 평균 55% 성장률 나옵니다. 내가 산 시점보다 항상 더 좋은 시점이 언제나 늘 온다.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차전지 중요성은 사실 제 주변에 같은 공학도나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배터리 관련된 업체에 진출해서 많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일궈낸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업계분들 너무 존경하고 앞으로 더 2차전지 산업이 더 커질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장기로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전업 투자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매매로 수익을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막 초장기 투자는 막 10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뭐 14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게 했으면 저도 막 10배, 뭐 20배, 30배 이렇게 먹었을 텐데 그렇게는 못 먹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양극재 회사는 LG화학하고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골고루 사서 다 조금씩 뭐 30%씩 50%씩 먹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포스코 홀딩스 매매를 해가지고 뭐 20% 정도 먹고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고 싶은 종목은 역시 포스코 홀딩스하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지금 제가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 시장 저는 커질 거라고 보고 계속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저는 대주전자재로 앞으로 계속 담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주전자재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주가가 빠지니까. 근데 대주전자재로 자체 펀더멘탈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2차전지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빠졌고요. 저는 대주전자에 대한 그 뷰, 그러니까 대주전자의 펀더멘탈이 앞으로 좋아지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한 한결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대주전자재로 저는 공격적으로 뭐 여유자금 있으면 더 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극재에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한 종목 더 본 다음에 뭐 코스모신 소재, 음극재 딴에는 대주전자재로, 그 다음에 원자재 딴에는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5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2의 삼성전자 될 수 있는 후보군은 LG에너지솔루션하고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에 매출 100조 넘을 것 같고 삼성전자 물론 반도체가 앞으로 더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쓰이겠지만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잘하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더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삼성전자가 더 폭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계속 그 점유율 격차가 계속 많이 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TSMC랑 동일하게 가든지 TSMC 점유율을 많이 뺏어와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삼성전자가 아주 잘 해야지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시가총액이 커질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계속 폭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충분히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이 실적의 성장률이 삼성전자보다 더 가파르지 않을까. 향후 3년이 아니라 뭐 4, 5년 동안. 물론 계속 LG에너지솔루션도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싸다 뭐 그런 논란은 있겠지만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보다 더 낮을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주가는 더 프리미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인데 포스코홀딩스도 아주 유력하다. 왜냐면 포스코홀딩스가 2030년까지 포스코홀딩스 매출이 지금 85조 나오는데 50%를 2차전지 소재에서 다 커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수산화 리튬 지금 10만 톤 계산하면 10만 톤에 이거 계산해보세요. 너무 재밌고 심플해요. 10만 톤 곱하기 환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1250원을 곱하세요. 그리고 톤당 4만 불. 그 보수적으로 잡을게. 보통 킬로그램당 40불 잡거든요. 그러면 톤당으로 치면 4만 불이에요. 4만 불. 그러면 4만을 곱하면 그래도 매출이 5조 매출이 나와요. 그 아르헨티나 염호랑 광석리튬 합쳐서 지금 5조 매출 나오는 거 스타트 끊는 게 5조 매출이고요. 2030년에 2차전지 소재 리튬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갖고 있는 양극재 매출, 포스코 HI 클린메탈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합쳐서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42조 매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포스코홀딩스 철강이 그냥 하나도 성장 안 하고 그냥 딱 85조 매출 그대로 있고 42조 2차전지 소재 매출이 더해지면 136조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철강 말고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아까 리튬의 마진이 50%가 넘는다고 했죠. 엄청난 마진이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의 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익률이. 마진 50%인데 철강이랑 더해도
못해도 평균 내도 20%는 넘지 않을까요? 그럼 삼성전자 평균 이익률이 잘 나올 때 15%거든요. 삼성전자보다 포스코홀딩스 이익률이 월등히 좋죠. 매출은 포스코홀딩스가 적긴 하죠. 근데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소재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포스코홀딩스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더 클까요?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더 클까요? 당연히 포스코홀딩스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2차전지 소재단 때문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도 삼성전자랑 시가총액을 굉장히 앞다투는 사이가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랑 LG에너지솔루션 두 개가 어느 놈이 먼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아주 강력한데 마진은 어디가 좋다?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좋다. 그래서 나중에 2차전지 소재단이 본격화되면 포스코홀딩스가 엄청 가볍게 LG엔솔보다 더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주 강력한 후보군이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잘 되고 LG엔솔이 잘 되면 국내 주시장은 말 그대로 4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진짜 먼 미래 5년 뒤를 보면 우리 최고 많이 찍은 게 3,200 뭐 그 정도인데 그거 넘어 쓰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려면 2차전지가 폭풍 성장해야 됩니다. 양극재 4대 천왕에 하나 더 있습니다. 5대 천왕인데 이제 양극재는 다 천왕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5대 천왕 뭐 이거 말하는 순서 신경 쓰지 마세요.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신소재 5대 천왕입니다. 여기서 쉽게 설명해서 가장 밸류가 싼 거는 LG화학, LG화학이 지금 제일 싸고요. 그다음에 가장 비싸게 평가받는 거는 지금 비등비등한데 포스코퓨처엠하고 코스모신소재가 제일 비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어디가 제일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클까요? 앞으로 향후 3년치, 2025년치까지 제가 계산을 또 다 해봤거든요.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가장 큰 거는 포스코퓨처엠이 가장 큽니다. 포스코퓨처엠이 1등입니다. 3년 평균 55% 성장률 나옵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저는 이거 네이버 컨센서스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 금융을 봤는데 에코프로비엠 평균치가 너무 낮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점 동의합니다. 근데 그냥 현재 나온 숫자만 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퓨처엠이 지금 제일 비싼데 앞으로 제일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캐파가 크다는 거는 조 단위로 투자하니까 그게 매출이 연결되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캐파가 가장 큰 데는 1등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익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어딜까요? 의외로 LG화학 양극재 사업부가 가장 이익률이 좋습니다. 9% 1등입니다. 매출과 이익 다 합산해서 최고 좋은 거는 3년치 평균으로 봤을 때 포스코퓨처엠이 1등입니다. 그래서 제일 밸류에이션 싼 건 LG화학,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제일 좋은데 제일 비싼 건 포스코퓨처엠, 캐파 앞으로 돈을 매출 전체 파이가 제일 클 거는 1등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럼 특징은 뭐냐? 포스코퓨처엠만 좀 달라요. 포스코퓨처엠은 국내 최초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양산하는 회사예요. 다른 회사는 양극재만 양산해요. 근데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도 양산해요. 음극재도 수주를 받을 때 조 단위로 수주를 받아요. 가장 최근에 받은 게 9,880억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양극재, 음극재를 다 같이 하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줄 때 어디는 양극재 따로 수주 주고 어디는 음극재 따로 수주 주는 것보다 한 업체에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수주를 주면 완성차 업체에서 너무 편하잖아요. 저 같아도 양극재 또 따로 계약하고 음극재 따로 계약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다 받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두 번째, 포스코퓨처엠은 지금 현재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이제 SK온, 포드만 계약하면 국내 3사를 배터리셀 3사를 모두 고객으로 갖는 유일한 회사예요. 물론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삼성, SDI, SK온 하고 있고 LG엔솔에 대한 아주 유력한 수주설이 나오고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LG엔솔만 하면 3대를 모두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코스모신소재가 알게 모르게 캐파도 제일 작고 잘 사람들이 제일 알려지지 않았는데 코스모신소재도 삼성, SDI, LG엔솔, SK온 세 개를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일 약한 데는 어디? LG화학은 LG엔솔만 해요. 근데 LG엔솔이 40% 내재화 물량을 LG화학에 몰아줘요. 근데 그게 다 캐파가 다 못 차니까 포스코퓨처엠으로도 매출이 나오고 LNF로도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고객사 다변화가 제일 잘 되는 건 어디? 포스코퓨처엠. 그럼 고객사 다변화 측면에서도 포스코퓨처엠이 너무 매력적인 거죠.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리콘 음극재는 앞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양극재는 제일 중요한 주행거리,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배터리 소재의 핵심인데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거는 짧은 충전 시간 안에 멀리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당연히 배터리 소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거니까. 근데 에너지 밀도를 니켈이란 소재를 많이 올려서 하이니켈이라고 하죠. 근데 니켈을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90%가 넘는 니켈을
거의 최대 100%가 최대인데 94%, 97%까지 채웠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니켈을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는 계속 올리고 싶은데 양극재로는 더 이상 이제 뭐 개발의 목이 찼으니까 뭔가 좀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5배에서 10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충전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실리콘 음극재를 5%만 섞어줘도 충방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음극재 쪽에서 에너지 밀도도 개선해줘. 충방전 속도도 빨라져. 실리콘 음극재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실리콘 음극재는 충방전을 자주 하면 부피가 팽창해서 폭발의 위험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피 팽창을 잡아주는 도전제라는 재료를 쓰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도전제를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알고 도전제를 만드는 나노신소재라는 회사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랑 도전제는 같이 1+1 세트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럼 실리콘 음극재를 회사가 많이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완성차가 많이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하는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회사만 납품을 했는데 지금은 포르쉐 타이칸 말고 SK온, 포드, 픽업 트럭에도 소위 말하는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GM의 다른 차종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의 10%짜리 실리콘 비율이 10% 담긴 실리콘 음극재를 쓰는 아이오닉 차종이 이제 양산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현대차에도 당연히 실질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대주전자재료라든지 한솔케미칼 같은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 있죠. 근데 포스코도 포스코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하니까 이걸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 쪽에서도 강자로 자리 잡아서 완성차한테 양극재, 음극재 모두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포스코의 강점은 제일 중요한 이 원자재가 뭐 칠레 대통령이 이제 소위 말하는 리튬을 이제 국유화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자원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자원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포스코 홀딩스라는 너무나 든든한 뒷배경인 형이 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리튬하고 니켈을 포스코 퓨처엠에 안정적으로 조달을 해주면 그거를 더 다른 데서 비싸게 사오는 것보다 마진을 좋게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밸류체인 수직 계열 측면에서도 1등. 캐파는 에코프로비엠보다 뒤지지만 앞으로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이 수주 받은 것만 93조예요. 그럼 93조 수주 받은 걸 다 쳐내려면 캐파를 계속 늘려야겠죠. 캐파도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매출과 이익 성장률도 향후 3년 동안 평균 1등. 음극재도 생산해요. 근데 음극재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대세가 될 건데 실리콘 음극재 개발도 포스코 퓨처엠도 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에서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먼 미래다. 아직 투자하기엔 좀 너무 빠르지 않나. 배터리 수명이요 8년에서 10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배터리가 어찌됐건 시중에 전기차 쫙 깔려서 그거를 이제 수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가 시중에 안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고 이 폐배터리 시장 자체도 연평균 성장률이 34% 나와요. 그래서 배터리가 좀 많이 깔리는 시점 그러면 지금은 양극재, 음극재 셀이 너무 잘하니까 양극재, 음극재 셀에 투자를 하고 사실 특정 폐배터리 관련된 주들도 단기간에 너무 과열되게 오르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폐배터리 관련 주 투자를 안 하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뭐 현대차 그룹 있고 LG 그룹 있고 IS 동서 있고 SK 그룹 있고 코스모 그룹 있어요. 그럼 폐배터리라는 거는 배터리를 가진 소유권이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완성차 업체가 가져가냐 소재 업체가 가져가냐 그걸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배터리에 지금 폐배터리 다 쓴 배터리의 주인은 지금 정부예요.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폐배터리 관련돼서 세제 혜택을 주든지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지 폐배터리 산업이 커지겠죠, 당연히. 근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정책이 나오곤 있죠. 근데 그게 구체화돼서 실행화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이 배터리 관련된 소위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재자원화 하려고 하고 수거하고 이런 게 정책이 돼서 실제 민간 기업과 협업이 이루어져서 그게 실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려면 아까 배터리가 일단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 2026년이니까 거기에 이런 정책적인 효과가 다 반영이 되려면 최소한 거기서 플러스 더 1, 2년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폐배터리 업체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폐배터리 해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발생한다. 근데 폐배터리 관련돼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결국은 그 폐배터리 안에서 아주 핵심
광물들 있잖아요. 니켈, 그 다음에 리튬 이런 거를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럼 리튬, 니켈 그거를 가장 잘 수거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어찌됐건 리튬, 니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들이 제일 당연히 수거도 제일 잘하고 재련하고 가공하는 것도 제일 잘하겠죠. 당연히 포스코 관련된 계열사인 포스코 HI 클린메탈이 잘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이런 재련업을 하는 회사가 잘하겠죠. 그런 재련업의 압도적인 회사는 고려아연, 그런 회사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뜬 회사는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캠이에요. 근데 규모로 보면 성일하이텍은 인정합니다. 폐배터리 처리 능력이 6만 톤이 넘고, 이 폐배터리 관련된 이 자원을 생산하는 능력이 뭐 코발트, 니켈 합산 뭐 거의 10,000톤 가까이 되니까, 이 규모로는 성일하이텍이 포스코 HI 클린메탈보다 더 크다고 봐요. 근데 포스코 HI 클린메탈이 포스코 홀딩스 그룹사를 통해서 리튬과 니켈을 수급을 받으면 성일하이텍을 뛰어넘지 못할까요? 저는 단기간 내에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점에서도 포스코 홀딩스가 너무 매력적이다. 왜냐? 포스코 홀딩스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는 포스코 HI 클린메탈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일하이텍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세비캠이라는 회사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를 투자할 거면 그것도 포스코 HI 클린메탈. 그리고 에코프로는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CNG라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폐배터리 관련된 이 배터리 재활용하는 회사를 투자할 거면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CNG라는 자회사가 있으니까 에코프로에 투자를 하든지, 포스코 HI 클린메탈을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에 투자를 해도 당연히 폐배터리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굳이 폐배터리 사업만 하는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을 투자할 게 아니라, 또 포스코를 투자하면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투자해요. 리튬도 투자해요.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양극재 회사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압도적인 1등 회사도 투자해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너무 좋은 상황이다. 철강 본업만 조금만 더 회복세를 기다리자.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도 그냥 딱 2개만 보자.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이렇게 딱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내 돈 갖고만 하시면 돼요. 빌려서 절대 안 하시면 돼요. 신용융자 안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2차전지가 좋아도 소위 말하는 빌려서 하는 그런 레버리지, 지렛대 쓰실 필요는 전혀 없고 내 돈 갖고만 하시면 되고,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게 살 때도 분할해서 나눠서 사는 거고, 팔 때도 나눠서 파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2차전지 말하기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 정리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 2차전지 뭐 한 1억 살 때 어떻게 샀냐면, 주가가 계속 빠질 때마다 500씩, 300씩, 뭐 800씩, 1000씩 이렇게 계속 1억을 사는데도 1억을 절대 한 번에 사지 않고 20번 넘게 나눠서 샀어요. 빠질 때마다. 그리고 팔 때는 어떻게 팔았냐? 2, 3% 오를 때가 있잖아요. 오를 때마다 계속 조금씩 나눠서 파시는 거예요. 분할로. 살 때도 나눠서 사고 팔 때도 나눠서 팔고.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돼? 그 기준은 본인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 뭐 그때 거래량이라든지 그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지 그런 수급을 다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초병 보낸다고 해요. 처음에는 절대 물량을 많이 사지 않아요. 아무리 그날 주가가 많이 빠져서 뭐 7%, 8% 빠져도 처음에는 한 10% 사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처음에 10% 사요. 그런데 내가 산 가격보다 한 5%에서 10% 이상 빠져요.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빠지니까 그땐 더 많이 사는 거예요. 한 20% 사요. 근데 거기서 또 더 빠져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사는 거예요. 20%보다 더 많이 30%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질 때마다 물량을 더 많이 사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10% 샀는데 10% 사자마자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순간 다 정리하고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래서 항상 빠질 때만 계속 산다. 팔 때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나는 그래도 장기 투자 할 거니까 1년 이상 장기 투자 할 거니까 목표 주가를 해서 뭐 30%를 예를 들어 잡는다. 근데 나는 목표 주가 30% 잡았는데 2차전지가 너무 단기간에 과열이 돼가지고 나는 1년 보고 30% 잡았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20%가 올랐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좋은 기회를 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거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좋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무슨 조언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팔 때는요 내 마음의 크기만큼 갖고 계시면 돼요.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고 막 미칠 것 같고 잠도 못 자겠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냥 다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근데 이거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오르든 내리든 신경이 안 쓰여요. 어차피 나는 여러 번 나눠서 쪼개서 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나는 굉장히 나눠서 샀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떨어졌는데 그거에 영향받지 않으시거나 내가 샀는 가격보다 올랐어요. 근데 내가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이 회사가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 회사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은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전방 산업이 계속 좋은지, 그걸 했는데 이상은 없어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뭐 옆으로 기고 있거나 조금 올랐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안 받아요. 그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내 마음의 크기인 거죠. 나는 뭐 이거 50%, 100% 손실 나도 전혀 나는 멘탈 강해. 그러면 그냥 100% 다 갖고 계시면 돼요. 근데 나 이거 단기간에 내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막 마음이 불안해. 그럼 무조건 50%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때는 내가 처음에 산 가격보다 떨어질 때 더 많이 사시면 확률적으로 더 높아요. 근데 안 떨어진다? 그럼 그건 내 몫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정리하고 다시 0부터 시작해서 떨어질 때를 기다리세요. 언제든 기회가 오더라고요. 내가 산 시점보다 항상 더 좋은 시점이 언제나 늘 온다.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경제 그 패널들끼리 해가지고 11주 1등 했고요. 토마토 방송에서는 2등 했거든요. 그 비결이 토마토는 열심히 샀다 팔았다 매매를 많이 했고요. 샀다 팔았다 그때 기준은 단기적으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지금은 워낙 2차전지 개인 수급이 똘똘 뭉쳐서 개인을 파편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때는 제가 수익률 대회 나갔을 때가 지금 벌써 5년 넘었네요. 그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거를 잘 따라 사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많이 먹을 수, 뭐 지금도 뭐 기관과 외국인 따라서 매매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때 잘 먹혔고요. 뭐 운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거는 체결 강도라는 걸 봤어요. 체결 강도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넘으면 매도세보다 매수하는 세력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도 체결 강도를 뭐 어떤 종목 올리면 단기, 중기, 장기 체결 강도를 체크를 해드리는데 단기 체결 강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외국인이나 기관의 단기 수급도 붙어줘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매수하면 수익 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때 기준 중에 하나는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이 회사가 평상시 거래대금은 뭐 200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평상시 거래대금에 갑자기 5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면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사는 거래대금과 파는 거래대금의 합이잖아요. 물론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사서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는 거는 부정적인 신호는 아니에요.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아까 말씀드린 멀티플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는 거. 근데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에 있는 회사가 갑자기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잘 포착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종목,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 체결 강도가 단기적으로 갑자기 100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던 종목을 열심히 사고 팔았더니 수익률 대에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 서울경제TV에서 수익을 얻었던 거는 뭐 그때도 너무 운이 좋았지만 그때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런 명품 의류를 갖고 와서 하는 의류 쪽에 포커스 됐던 기업이었는데, 왜 2차전지 안 하던 기업이 갑자기 2차전지 사업 추가하면 뭐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좀 다른 개념이었어요. 의류가 원래 잘했는데 마진이 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때 화장품이 폭발적으로 뭐 코스모신 소재가 막 10배 이상, 소위 말하는 브랜드는 없고 뒤에서 물건만 만든 위탁 생산이라고 하잖아요. 화장품 ODM 브랜드인 코스맥스가 막 10배 이렇게 오를 타이밍이었는데, 아, 화장품을 뒤에서 만드는 회사도 좋지만 화장품의 강력한 브랜드를 싸게 유통해와서 그거를 비싸게 파는 화장품 브랜드 유통을 잘하는 회사에도 관심을 갖자고 했는데, 그때 마침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의류 사업보다 화장품을 엄청나게 이 브랜드 유통하는 거를 강력하게 했고, 그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알아보고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그때 서울경제TV는 샀다 팔았다 안 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목 하나로 좋은 매수 기회나 좋은 매도 기회를 잡아서 수익률을 냈죠. 그래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 회사, 본업을 잘하는데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이 더해진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신규 성장을 더했는데 그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이
본업보다 매출가 이게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의 포텐은 엄청나게 주가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그 주가로 반영되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 멀티플이 폭증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벌어들인 주당 순이익이 폭증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결합돼서 올라가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때 단기간에 2달 안에 100% 넘는 수익률이 나왔었죠. 운도 좋았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우려가 많으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너무 공감합니다. 근데 2차전지가 아직까지 제일 중요한 건 성장률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에. 그리고 2차전지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주식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항상 주가는 상승 뒤에 조정이 있다. 조정을 좀 건강한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조정을 통해서 더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매일매일 새로운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요. 물론 부정적인 뉴스도 나오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이 가능한,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가능한 산업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돼서 기술 진입 장벽도 갖고 있고 시장도 커지고 매출과 이익도 성장하고 유럽이나 북미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고 유럽과 북미에서 2차전지 산업을 키우게 법으로 보호해주고 있고 정부에서도 뭐 광물 지도를 만든다든지 정부에서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의 35% 세액 공제를 준다든지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 정부가 지갑을 여는 사업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요. 2차전지가 구조적으로 연평균 전체 산업이 40%씩 성장하는 이렇게 메가 트렌드 성장하는 산업은 현재로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에서도 여전히 압도적이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가 주가가 빠진다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진짜 큰 틀에서 보시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의 크기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건강한 마음으로 꾸준히 계속 분석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2차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 소위 말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들에 너무 또 이렇게 남의 말 듣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제발 투자 철학과 원칙과 투자 기준을 반드시 세우시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다 본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본인이 결정할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매수든 매도든 기준을 꼭 세우길 부탁드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훈환주식 유튜브 채널도 많이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 거죠.